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 퇴임 이전 나는 우리 대법원의 2012년 및 2018년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옹호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특히 7월 13일 당시 인기 있던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다가 죽창가가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이를 간략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장관 지명 후에 공격 소재가 되었다. 이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 입장은 첫째, 일본과 조선은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다. 둘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다. 셋째,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를 무시했고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넷째, 이렇듯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관련 부서에 회람했다.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은 이러한 일본 정부 입장에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섰다. 대법원 판결이 공인이 한일 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다. 희한하다.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는데 말이다. 대표적으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주장을 보자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의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사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2018년의 대법관들은 법적인 배상 청구권을 기어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사고는 대법원이 치고 보통은 국민이 속절없이 당하는 형국이다. 어이가 없었다.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한국에 전파하는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로 강제징용은 허구라는 글을 쓴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대 월간지 문예춘추 특별판 저주받은 한일관계의 징용공 판결은 역사 날조다라는 글을 실었다. 분노가 일어났다. 통상적으로 우파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다. 이러한 사람들을 토해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우리의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민정수석 개인 자격으로라도 싸움을 벌이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었지만 점검해본 결과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거의 유일하게 나의 의도적 공격 취지를 알아채고 옹호한 사람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말했다. 일본에 대한 공격을 여당에서 아무도 안 하니 열혈 청년 조 수석이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이 일부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마디 한 것이다. 조 수석마저 안 하면 지금 대일 여론전을 누가 하느냐. 깊이 감사했다. 당시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일련의 글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7월 20일 올린 글이다.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 그 이전의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간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 3.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 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다. 다음은 7월 22일 올린 글이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이다. 협정 체결자인 신하 S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왜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냐고? 조선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함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1965년 협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일 간 무역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 당시 일본 정부가 무역전쟁을 개시했을 때 야당과 언론은 한국의 패배를 예견하고 대법원 판결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4개월밖에 못 버틴다. 운운한 조선일보 기사가 생각난다. 야당과 언론은 내가 반일선동을 한다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 언론은 나를 대일 초강경파라고 불렀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가 망했는가? 전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핵심인 불화수소 가운데 액체 불화수소는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오히려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일본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소부장 국산화의 길은 멀다. 무역을 포함해 일본과의 관계도 더 개방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주권을 흔드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한다. 감히 말하자면 되돌아보아도 당시 나의 대일 강경 노선이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